새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되게 흔들릴 시기고 막연히 좀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또 특히 어린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겁먹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쵸, 맞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딱 1등을 찍으면 아무도 안 건들고 좋습니다. 학교 생활이 더 편해지긴 해요. 싸움장도 1등을 안 건드린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담하는 거지만 네. 어떤 초등학부모님들이든지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스스로 좀 공부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많으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바랬던 내적인 동기부여가 생겼다니까요. 근데 이 학생의 공부 습관이 엉망이고 그런 느낌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상위 1% 학생들만 아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거 학부모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야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치.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라는 건 합니다. 정작 학교 수업 말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잘 안 세우죠. 네.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성인들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게 쉬울 리가 없는데 어쨌든 또 학습 계획이라는 게 근데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습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어떤 학습 계획을 짜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네네.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계획이든 좋으니까 플래너라는 습관만큼은 좀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플래너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때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플래너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차라리 그거 쓸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플래너가 없으면 뭔가 하루에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시험 한 일주일 남았을 때 그동안 했던 걸 돌아보면 너무 국어만 치우쳐버렸고 수학은 안 해버렸고 이 균형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너를 세운다는 그 느낌 자체를 꼭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래너를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부터 무조건 아이가 혼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습관은요, 부모가 아이한테 말로만 지시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때는 함께 해주고, 특히 플래너도 옆에 아이가 앉아있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대신 써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이게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3분의 2만 쓰고 아이한테 3분의 1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3분의 1만 하고 아이한테 3분의 2를 시켜주고, 그 다음은 아이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서서히 주도권을 넘겨주는 형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시험을 봤는데, 특히 중고등 얘기가 될 텐데요, 쉬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어려운 문제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어려운 문제가 약하니까 심화 문제 풀이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것만 해서는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간 제한 내로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푼다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 순서도 그렇게 배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시험에서 틀렸다는 게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실력이 부족해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요, 국어도 막 과학, 비문학, 지문 어려웠더라도 5분 만에 급하게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 15분, 20분 있었으면 천천히 읽었더라면 맞았을 문제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몇 개의 개념들, 기본 개념들이 섞여 있고 조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손을 못 대볼 건 아니었거든요. 결론은 어려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풀 실력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차분하게 고민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왜 그 시간이 없었을까? 바로 쉬운 문제를 너무나도 느리게 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센 같은 기본 유형서 정답률 높으면 만족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45분, 50분 내로 풀어야 되는 시험을 5시간 동안 풀어서 100점 받았다고 아무도 칭찬해줄 사람 없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저는요, 특히 쉬운 문제 있잖아요, 이 쉬운 문제를 1순위는 정확도입니다, 당연히. 근데 정확도가 확보가 되면 2순위는 속도입니다, 속도. 빠르게 풀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산이든 기본 유형이든 방심하지 말고 정확도가 높으면 시간 단축, 원래 30분 걸리던 거면 28분, 27분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꼭 신경을 함께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 단축을 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원래 킬러 문제는요, 시간이 걸리면서 푸는 게 킬러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그걸 3분 만에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5분 7분 시간을 쓰면서도 풀어야 된다고 낸 문제가 킬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의 목표는 일단 더 정확하게 푸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어려운 문제에다가 다 갖다 받쳐주는 그런 느낌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 지금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아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입시계 되게 유명한 수학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A라고 하는 학생이랑 B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둘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A라는 학생이 92점을 맞았고요. B라는 학생이 88점을 맞았어요. 점수로는 4점 차밖에 안 나요. 네. 한 문제 차이예요.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푸는 거를 좀 관찰해보고 뒤에서 이제 좀 피드백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 두 학생의 차이가. 네. 왜 그런가 봤더니 92점 맞은 학생은 소위 말하는 신유형 내지는 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한 서너 개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한 4개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게 16점 아닙니까? 그러면은 84점 정도까지 기존에 있던 유형이거나 거기서 약간 조금 변형이 있는 정도잖아요. 네네. 92점 맞은 이 A라는 친구는 그 4문제를 남겨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은 동안에 이 나머지 4개의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2개를 맞힌 거죠. 2개는 이제 풀었지만 틀린 거고. 네네.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88점 맞은 친구는 4문제를 남겨놓고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그 4개를 다 푸는 건 불가능하니까 하나만 푼 거예요. 아, 네. 하나만 끙끙대서 맞은 거. 근데 이게 점수로는 한 문제 차이인데 84점을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선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실력 차이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걸 학생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두 학생 다 정답률은 똑같으니까 그 84점까지는 그렇죠. 거기까지 다 맞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공부를 잘하고 수학 점수가 진짜 90점 안팎 정도 나오는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속된 말로는 1등급 언저리라고 하는데 아, 네네.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긴 한데 네네. 그 학생들의 고민이 되게 또 많습니다. 맞아요. 자꾸 안 맞아요. 오르니까. 거기선 안 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1등급 언저리인 학생들이 실력이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제로는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그 애들 중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그 시간 단축에 성공한 애들이거든요. 결국은 실전에서 시간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모의고사 봤는데 30분이 남았다면 걔는 수능 실전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안 남습니다. 그때는 더 떨리니까요. 맞아요. 춥고요. 맞아요. 손도 안 움직여.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고3에서 1등급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오히려 실전에서 보통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애들은 평소에 고난도 문제집 위주로만 푸는 애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애들이 아니고 기본 유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시간을 단축한 애들이에요. 네, 기계적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게. 그래서 이제 기본 유형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손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나머지 4문제가 남았을 때 한 40분 남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수능 100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40분 딱 남긴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막 엄청난 시간 단축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적용해보고 맞아요. 해보면 되거든요. 정말 어떤 과목이든 꽤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영어도 이런 빈칸 추론 순서별 어려워하지만 그런 스킬들도 물론 배워두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많이 모아서 시간을 갖다 부어주면 맞아요. 맞출 수도 있는 문제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행 수능에서는 국어가 언어 매체랑 화법과 작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언매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 단축이 쉽거든요. 문법을 알면 바로 그렇죠. 최근에 수능 국어 문제 보면은 언어와 매체 문제들도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됩니다. 언어와 매체가 한 11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되고요. 네네. 나머지 한 8문제는 제시문이나 문제 보기 조건이나 이런 거를 곰곰이 잘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문법을 드립다 외워요. 드립다 외워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보조 제시문이나 보기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푸는 거예요. 이미 다 외웠으니까요. 그냥 풀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꽤 단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낀 시간을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 풀 때 널널하게 쓸 수 있거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넉넉한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닌 애들은 엄청 들쑥날쑥해지는 거예요. 특히 국어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1등급 받던 애가 4등급 받기도 하거든요. 그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운 좋으면 네. 시간 내로 푸는 거고 맞아요. 점수 등락이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꾸준히 1, 2등급에서 도는 애들은 네.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건방져지죠. 내가 뭐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것만 풀려고. 네, 맞아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20년째 그렇죠.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리고 혼자서 그게 알기도 힘듭니다.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건 킬러만 틀렸거든요. 내가. 맞아요. 자기가 틀린 거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이게 부모님이 보기에도 아이가 만약에 모의고사 수학을 100분 동안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점수만 맞아요. 보면. 그렇죠. 그걸 발견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수학도 어려운 서너 개, 국어도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한 두세 문제. 네네. 이런 게 결국은 이 문제들은 시간 단축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오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 그런 문제인데. 네. 맞아요. 아 이거 고급 정보인데요, 진짜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 고급 정보인데 이거 맞아요. 진짜 상위 1% 학생들만 아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알차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요. 학습 계획을 이제 플래너를 세워서 한다고 했을 때요. 좀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 학습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거를 또 봐주시는 부모님들도 학습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부모님들도 이거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서 조금 팁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아, 네. 플래너는 어쨌든 매번 글씨를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아이들이 요즘에 아예 글씨 쓰는 것 자체도 싫어하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은 플래너라는 형식은 중학교 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쓰면 힘드니까 아이가 매일 하는 루틴이나 일주일 동안 하는 루틴을 미리 이렇게 적어두고 체크 표시만 할 수 있는 그런 투두 리스트가 있거든요. 저는 딱 그 정도로만 하되 그 루틴은 막 엄청 부담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뭐 학원 가기, 뭐 숙제하기 이렇게 매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딱 적어두고 대신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 투두 리스트를 할 때 항상 매일 밤에 정해진 시간에 X 표시랑 체크 표시를 엄마가 아이랑 같이 해주는 것. 밤 9시가 되면 내가 투두 리스트에서 오늘 해야 될 걸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시간 개념만 확실하게 좀 심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그 습관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뭘 하고 뭐 이번 주엔 뭘 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놔도 네네.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잖아요. 생기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아이가 막 독감 때문에 알아 누워버린다든지. 네네, 그쵸. 그래서 뭔가 그날 해야 될 걸 못하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안 생길 수가 사람이니까. 없죠. 네네. 그러면 그런 때는 그거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이 하루에 학원 숙제 말고 루틴으로 하는 것들까지도 다 이 플래너에 포함을 해버리니까 되게 학원이나 학교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이제 집에서 하는 거는 일정이 변수가 생기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쓴 플래너를 보면 엄청나게 양도 많고 다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쓸 때 세 칸으로 나눠가지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 그리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 그걸 이제 따로 칸에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원래 루틴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 쓰라고 해서요. 이제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 학교나 학원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루틴으로 하는 것들은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이 계획을 세울 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말 이틀은 항상 플래너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평일에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채우는데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토요일이랑 일요일 중에 하루만큼은 좀 비워두고 그 시간에 내가 못했던 것들 사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게 저희도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주간 단위로 뭐 월간 단위로 계획을 좀 세워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좀 센스 있는 요령이 좀 있는 학생들은요 사이사이에 빛날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생겨서 좀 못한 것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꽉 차 있으면 뭐가 하나 무너지면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주르륵 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숨 쉴 구멍을 조금씩 만들어 놓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센스가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이제 다 똑같은 학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이 있으시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학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실제로 시간을 많이 쓰시고 이런 상황과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일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초등 학부모님들이든지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스스로 좀 공부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많으십니다. 이 내적인 동기부여 그걸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아이를 키운 이 자녀 교육의 역사는 100년 1000년 수준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전문가분들이 오더라도 공부 동기부여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심지어 썸네일로도 그렇게는 안 써요. 공부법을 쓰더라도 공부 동기부여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결론은 부모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동기부여는요. 그러니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예 학원이라는 강제성을 부여를 하던가 외적인 보상을 주던가 저는 외부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놓치만 않게끔 해주는 것.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적 동기부여를 초등학교 때 노력한다고 해서 심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분명히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언젠가는 그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나 정말 공부해봐야겠다. 그 순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라도 한 번쯤은 옵니다. 어떤 학생들이든. 그런데 제가 보는 안타까운 케이스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저한테 고민을 요청하려고 왔는데 목표가 생겼고 내가 정말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 중등 공부 습관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요. 초등, 중등 때 부모님이 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조차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바랬던 내적인 동기부여가 생겼다니까요. 근데 이 학생의 공부 습관이 엉망이고 현행이 엉망이라서 이게 발목을 잡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초등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내적인 동기부여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이 우리 아이의 현행에 대한 기본기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오니까 관심이 없더라도 양을 줄이든 뭔가 달래주든 다른 방법도 좋으니까 공부를 꾸준히 해올 수 있게끔 특히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이든 문제집을 대하는 태도든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이든 공부랑 관심이 없더라도 만들어 두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나중에 저는요 공부의 목적을 아는 게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물론 알면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필수 조건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했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학생이면 하는 거야. 의문을 가지지 않고 하는 학생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네.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일단 공부를 일정 수준 이상은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얼마 안 해보고선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나한테 납득시켜봐.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게. 네. 라는 건 뭔가 선호가 바뀐 거죠.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건데. 그렇죠.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깨닫는 건데. 맞습니다. 아이를 물론 이제 민주적으로 키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네.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득하려고만 접근하는 게 그게 과연 이제 부모님들이 취해야 될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 작가님 같기만 하면은 네.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아이들도 사람인데 공부라는 게 지능으로 네. 이성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은 또 감정에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지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이게 당연히 학업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새로운 학년이 되거나 새로운 학기가 열릴 때 막연히 좀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특히 어린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겁먹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네네. 그리고 또 그럴 때 학습이나 행동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되게 흔들릴 시기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방학 때는 학교에 대한 수업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이고 학부모님들이 학원 숙제 이외에 새로운 문제집들을 많이 시켜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원래 방학 때 하고 있던 루틴이었던 책들을 그대로 개학을 해도 이끌어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들어가는 순간 오전이나 점심때까지는 개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를 학교 갔다 와서 학원 숙제 이외에도 원래 루틴으로 방학 때 하던 걸 개학 때도 계속 시키려다 보니까 하루에 소화해야 할 문제집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학을 하게 되면은 첫 한 2-3주 아니면 한 달 정도는 원래 따로 하던 문제집들이 있죠. 그건 사실 학원 숙제가 아니니까 필수는 아니니까 그 양을 좀 확 줄이고 아이가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대 좀 더 해주고 특히 학교 숙제랑 학원 숙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학기 중에 비해서 방학 때 뭔가 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학 때 좀 그런 걸 많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방학 때 적게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방학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우고 특히 오전에 학교라는 루틴이 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학기를 딱 시작할 때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학 때 아예 이제 공부에 대한 루틴이 깨졌다가 갑자기 또 아침에 매일 학교 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방학도 학기 중이랑 크게 다른 느낌이 안 들게 평일만큼은 오전에 일어나서 그래도 뭔가 문제집도 풀고 오히려 그 학기 중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방학 때도 맞춰주는 것 그게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덧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야, 이건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네, 어렵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네. 이게 또 현실적인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학부모님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아이들 교우 관계와 관련된 건데 네. 친구랑 같이 놀고 하는 게 학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습만 고려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습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교우 관계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네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네네. 그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네. 뭔가 한 명 한 명마다 케이스가 또 다 다르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뭐 그런 하나하나 케이스까지 제가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지 못하지만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학생과 꼭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도요. 아이들이 자꾸 뭔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랑 뭔가 틀어지고 하면 거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할 때 자꾸 그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사실 저는 뭐 많아야 한 3명 4명만 친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3명이면 2명, 3명.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맞는 친구는 그냥 내가 먼저 물러서고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은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그게 더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특히 사실 이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말하기입니다. 서로 이제 말을 할 때 자꾸 나는 몰랐는데 친구한테 상처를 주고 그걸 또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책 좀 추천드리려고 그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그리고 친구 관계를 다루는 책이 4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 2권인데요. 나도 상처받지 않고 친구도 상처받지 않는 말하기 연습이란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나도 상처받지 않고 친구도 상처받지 않는 또 친구 관계 연습 말하기 연습이랑 친구 관계 연습이 있고요. 특히 옆에서 막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딱 참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예의 없는 친구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말하기 사전이라는 좋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북라이프에서도 상처 주는 말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요즘에 이런 말하기 책들이 되게 한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이런 책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들 개학 초기에 한번 읽히면 초등 아이들 또 중등까지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똑똑하고 사려 깊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어린이는 어린이기 때문에 서로 좀 상처 주는 언행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어른들도 가끔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어른도 가끔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이제 어린이들한테 항상 그런 지혜로운 행동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죠. 네,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막 좀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네. 늘상 있고 게다가 또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한 4, 5, 6학년 이때가 같은 학년 애들끼리도 정서적인 발달 차이가 커서 네. 그 나이 때는 되게 좀 중학생 같이 좀 약간 어른스러운 애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생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충돌이 있는 나이 때기도 하잖아요. 네네. 야, 어린 나이에 이런 것까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네네.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지킨다는 의미에서 네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좀 덜 다치게 네네. 지킨다는 의미에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좀 사회성도 길러질 것 같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하더라도 네. 친구 관계에서의 안 좋은 점들, 네. 좀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는 좀 어렵지는 그리고 또 그걸 않을까. 한마디로 좀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학교 폭력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한마디로는 어쨌든 공부를 딱 1등을 찍으면 아무도 안 건들고 좋습니다. 학교 생활이 더 편해지긴 해요. 아유, 그거는 참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거는 성적은 누구나 인정을 하니까 맞아요. 그 모든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반 1등은 담임 선생님이 지켜주고 전교 1등은 교장 선생님이 아, 지켜준다는 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싸움장도 1등은 안 건드린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담을 하는 거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고 이런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애들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비학군지에서 공부에 의욕이 없는 학생
학생들도 반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많죠. 좀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은 그게 되게 학교가 너무 좀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학원을 선택할 때에도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원들 그런 데를 가서 저는 이제 그런 곳을 보내줬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지방에서 살면서도 그런 것들도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원에서 또 사귀는 친구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 정도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중학생들 다니는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이 커리큘럼이나 네. 그 학원의 어떤 뭐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신경을 쓰시나 같이 공부를 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신경들을 꽤 맞습니다. 쓰세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지.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거 학부모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아. 야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놓칠 뻔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되는 맞아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들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로 학부모님들이 들어도 좋지만 학생들한테도 중요한 부분들 보내주시고 좀 듣게끔 해주시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9가지 쭉 이렇게 다뤄왔는데요. 네네. 이 내용들의 결국의 핵심은 초등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한마디로 하면 0에서 2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1에서 2는 할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거를 처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예 안 하다가 중고등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습을 시작하고 플래너를 시작하고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문제집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맞아. 그런데 초등학교 때 1만큼의 베이스만 만들어 놨어도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플러스 더하는 건 할만해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플래너 조금 써도 되고요, 복습 조금 해도 되고, 교과서를 잠깐 5분만이라도 봐도 좋으니까 그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한 번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하려다 보면 나중에 저를 욕하게 됩니다.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다 보면 또 좋은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책, 또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책인데, 이 책은 의대 로드맵이 아닙니다.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에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처럼 현실적인 조언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 책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국불TV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국불TV도 많이 보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